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우고 출발한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세기가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전 6시 30분경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출국 전 검역이 늦어지면서 1시간 30분 정도 지연 도착했습니다. 귀국한 교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정밀 검역을 또 한 번 받게 되고요. 만약 체온이 37.3도를 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공항에서 먼저 우선 격리 조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박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코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클 것이다.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당시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 관광이 위축이 되면 우리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연구원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만 집중되는 경우, 또 하나는 중국을 넘어서 국내에서도 크게 확산 번지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년 전에 비해서 0.2에서 0.3%포인트 영향을 받아서 연간 전체로는 0.1%포인트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고, 만약에 이 감염증이 한국 내에서도 추가로 확산이 된다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0.6에서 0.7% 하락하게 되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최대 0.2%포인트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 경제 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투자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가 무려 16개 종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 종목이 지난 6거래일 동안 주가가 평균 66%가 급등했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는 무려 22차례 시장 경보 조치를 시행했죠. 이들 종목의 특징은 마스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군들인데, 일부 종목은 이 기간 동안 무려 주가가 120%, 2배 이상 올라서 투자 경고를 받았고요. 이어서도 이제 주가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받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의 특징은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보다는 분위기의 편승에서 일부 투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거래소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매출이 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백신이 나오거나 백신이 만들어져도 임상실험을 거치고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1, 2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갑자기 120% 넘게 폭등했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어제는 아예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받았다. 이런 정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9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거는 깜짝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라는 건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싼 집부터 저렴한 집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을 가리킵니다.
평균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위가격 9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건 서울에서 거래된 집의 절반이 매매 시세가 9억 원 이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 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데요. 현 정부 출범 초기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35만 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억 원 넘게 50% 올랐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인 한국감정원인데요. 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가장 최신 통계 기준 지난해 12월 기준 7억 9,757만 원입니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낮은데요. 국민은행 시세라는 게 이제 표본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 정부의 이 국토부 산하 이 한국감정원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과 대출 규제의 타겟이 되는 9억 원 넘는 서울 아파트가 상당 부분 늘었다라는 데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로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kg 아래로 줄었다는 소식도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8kg 줄었습니다. 이는 30년 전 1989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1kg의 절반 단되는데요. 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이제 하루로 따져보면 162g입니다. 이 역시 3% 줄었는데 밥 한 공기가 보통 100g이다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를 먹고 있는 셈이고요. 또 시중에 판매 중인 이 즉석밥 하나에 보통 210g인 점을 감안하게 되면 하루에 즉석밥 한 개를 채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식사 대용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고 있는데요. 선식, 누룽지, 시리얼, 쌀국수와 같은 것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 이 쌀 소비량, 가정 내 쌀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전체적인 쌀 소비 절대량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검찰 내에서는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으로 전관 예우를 거부하시고 교수의 길을 택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그렸고요. 검찰총장 후보로 3번이나 추천되기도 했는데 소병철 교수가 그리는 검찰개혁 어떤 모습일지 전 대구 고검장이셨고 지금은 순천대 석좌 교수로 활동 중이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 소병철 교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변호사님.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변호사 된 다음에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뵈니까 참 과분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자, 20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최악의 국회라고 우리들이 보통 평가를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네. 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병철 교수님의 인재영입 발표를 듣고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우리 당이 이런 인재를 놓친 건 참 한수 밀린 거다. 수방채 교수가 정치에 입문했으니 정치 막장 드라마가 레벨업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 축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과분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은 가시는 정치적인 길은 다르지만 평소에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가 2016년 2월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가족장으로 레조장 할 때 밤중에 사실 장례식장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참 대인이시죠. 네. 그 종교가 천주교신가 봐요. 레지오장으로 또 가족. 네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뵈니까 옛날보다 조금 얼굴이 빠지시기도 했고 또 입술에 막 좀 너무 힘이 드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요즘에? 요즘 이제 생활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강의하고 공부하던 생활에서 이제 정당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좀 입술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은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네네. 대통령 뭐 권한대행. 네네. 현재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네.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어떠세요? 굉장히 모범적이신 분이시지 원래는 않습니까? 그러셨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당의 대표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후배들 입장에서는 우리 황 대표님이 그 소신,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분이셨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의 세계도 물론 고심이 크지만 검찰 세계는 뭐 저리 가라. 정치계 끝내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난한 걸 알면서도 정계입문에 결심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진통이었습니다. 그렇죠. 30년 검찰에 있었던 저로서는 우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했고요. 두 번째는 묵묵히 일하는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뭔가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민주당이 가장 지금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보나 보수 어떤 이념적인 대립은 거의 지금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과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 즉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인데 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레이건 대통령께서 나약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나약한 자들의 몫이 아니라 용감한 자들의 몫이다. 네. 이 말씀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맞는 가치가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 가지고요. 레드에어님께서 서병철 교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보내시면서 쫑긋쫑긋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최미사님께서 기대합니다. 제발 정관 내용 없어져야 되고 검찰총장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어때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건 수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차후에 물어보실 걸로 압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 2년 동안 이 검찰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냥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 노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하는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 총장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총평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한 일을 현재 처리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밖에 말을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법조인들이 사실은 예방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뒤지닥거리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 어제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 전 실장은 기획된 검찰 수사다. 네. 책임을 나중에 니네가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검찰이 보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또 혹은 이제 반대로 봤을 때 검찰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 이거는 어떨까요? 그러면 혹시 이제 노 변호사님 어제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근래 이제 지금은 포토라인 이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 포토라인에 선 분들의 말씀과 과거에 섰던 분들하고 조금 저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차이점이요? 혹시 노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제 혹시 임 실장님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조금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혹시 좀 개인적으로 없으셨습니까? 제가 좀 약간 뭐 제 단견으로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짧게 성실히 대답하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어제는 딱 본인이 할 말을 하고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과거에는 나오면 그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 아니면은 국민께 뭐 사과 이런 게 주류였죠. 그렇죠. 근데 근래 와서 포토라인에 이렇게 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검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고 어제 임 실장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혐의 유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 어떤 절차적인 분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네. 근래 참 한 주무채로 돌아가 버린 우리 검찰 후배 그렇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족이 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들이닥쳐가지고 애들 탭까지 압수해갔다. 아빠가 현직 검사인데 네. 그때 사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검찰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야,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구나. 동료 검사도 저렇게 사정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구나. 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야,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냐? 같은 동료 검사 집에 새벽에 닥쳐가지고 애들 그 오락기인 탭을 압수하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제 지금 마치 임 실장님 사건도 아마 똑같은 평가를 국민들이 할 네,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도 이제 국민의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두 사건에 이렇게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검찰은 어느 쪽에 맞춰서 수사를 해야 할까요? 그냥 시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제가 인터뷰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역시 법률 교수님이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변창훈 검사님 얘기를 지금 하시는 제 거예요. 실명을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하신 검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실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했어요. 뭐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 양쪽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 국민에 맞출 수 없는 게 검찰의 고충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옳은 길일까요? 그러면 뭐 여론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아니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대 공약수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라. 네,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 검찰의 고충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지금 극한 대립이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그분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참 사랑하는 후배의 그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 노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수사는 결국은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기소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법률가로서 절대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그렇죠. 부분입니다. 정당성.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검사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검찰청법 첫머리에 나와 있는 그렇죠. 조항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 수사 해야죠.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이 정말 몸부림치는구나. 특히 이렇게 여야 간에 대립된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중하고 혹시라도 과도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검찰 선배로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민주당이 오기 전에 와서 말씀을 했더라면 더 차라리 좋았을 더 텐데. 객관적으로 들릴 수 왜냐하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 말씀한 후배 검사 사건 때 또 지금 사건 때 이게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과거의 검사로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검찰은 지금 지휘부가 영원한 검찰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뀌죠 항상.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네. 후배들의 검찰입니다. 후배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대로 후배들이 앞으로 지어야 될 숙제예요. 네, 그렇죠. 저도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또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래야지 이게 선배나 지휘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압수수색 나간다 수사하는 검사 그래 너 알아서 하고 물론 그게 검사들 후배 검사들의 열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있어야지 범죄를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선배나 지휘부는 앞날을 보고 우리가 더 놓쳐서는 안 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도 후배나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주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거 지금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제대로 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 하시네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하실 때 검찰개혁 청사진 실무 담당하시면서 검찰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신 네네. 걸로 아는데요. 네네. 어쨌든 현재는 이제 공수처법도 설치가 됐고 네네.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검경사건 조작 이것도 됐고 형소법.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루어졌어요 뭔가는. 네네네. 이게 그때 생각하셨던 그 방향과 맞습니까? 그 제도와 그 같은 궤적이죠. 궤적은 맞다. 네,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그 정책 기획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감을 하셨죠, 동의는. 네네. 네. 그리고 검찰을 잘못된 것을 누가 바로잡냐. 사실 저희가 지금 검찰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검찰 스스로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적미적하거나 아니면 밀려서 하거나 뭐 작년에도 그 어떤 용기 있는 후배 검사가 폭로를 해가지고 이제 사건화됐던 어떤 사건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있죠. 걸 네. 볼 때 이제 국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거 제 식구 감싸기. 그 검찰하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검사는 우리 노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수도자적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금도 골프를 안 칩니다.
유명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검사는 참 그러니까 유혹이 많죠, 많은 사실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 그걸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위공직자 수사 설치처 이 설치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될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완벽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계속 고쳐 나가야죠. 그러나 저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은 그래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다. 네네네. 이것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제 첫 걸음이다.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치권에 뛰어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사실 지금 물론 국회의원 중요한 자리죠. 네.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들어왔겠습니까? 네. 노 변호사님. 그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건 알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네네. 이거 여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이제 대립하는 모양새가 네네.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에 힘싸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은 아이고 추 장관님이 잘한다. 어떤 분은 윤 총장님이 잘한다. 아마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겁니다. 두 분 다 잘하신 입장에서 보면. 네. 또 반대 의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노 변호사님 법 집행은 제일 기본이 신뢰가 있어야 권위가 생깁니다. 아니 법 집행을 하는 기관끼리 저렇게 지금 대립하고 투쟁하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한민국 법 집행에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법무부 또는 대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도 장관과 총장 간에는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부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때문에 그런 거죠. 강금실 장관 계실 때 특히 그랬죠. 이 문제는 저는 양쪽에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밖으로 표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문 걸어 불안해하니까. 잠그고 네. 그때 아마 강금실 장관과 송 총장님도 식당에서 둘이 만나서 두 분이서 안에서 뭘 그야말로 무슨 진짜 경론을 벌였는지 어쩐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나올 때는 두 분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그걸 보고. 지금 국민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고 흉악범, 보이스피싱 이거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민생범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좀 더 네. 깊이 들어가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알 겁니다. 이거. 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이 많죠. 어제 2명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체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우한에서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로 우리 교민 367명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루머와 괴담까지 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이신 노흥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 네. 가운데 한 분이 세 번째 확진자와 고교 동창생이었고 강남의 식당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식사를 했더라. 그래서 예. 2차 감염 사례가 지금 나온 건데 이게 정말 큰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2차 감염 사례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저희 나라는 처음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이게 2차 감염 사례는 저희가 안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네. 접촉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분이 그 노모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밀접하게 접촉했는데 그 노모는 음성 판정 나오고 오히려 이 친구분은 짧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나오고 이거 좀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마 이제 역학조사를 충분히 정밀하게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바로 역학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 질문하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으시다 이런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9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2차 감염 사례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분들을 좀 저희가 다 지금 어떤 관리 체계 안에서 네. 관리가 되고 있고 매일 체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가 되고 있고 증상이 발현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체크가 되면서 또 지금처럼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또 그분들의 밀접 접촉자의 이런 접촉자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아무 전혀 관리되지 않고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우한을 갔다 오시면서 좀 뒤늦게 확진이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무증상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지금 무증상 우한에 갔다 오시면서 네. 무증상으로 입국을 하시면 우한에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여행력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바로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지금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그분들의 이력이 뜹니다. 의료기관에서. 네. 예. 혹시 그러면 우한 같은 데 이렇게 가셨다 혹은 계셨다 오셔도 배 같은 걸로 들어오시고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비행기 말고? 항만도 검역을 합니다. 항만도 배로 와도 검역하시는군요. 저희가 입국을 하는 과정에 입국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검역 절차가 있어서 네. 그분들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안심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자, 네. 그런데요. 오늘 오전 8시에 우한에서 전세기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 당국 검역 후에 이제 우리 측에서 매우 꼼꼼하게 검역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720명 신청자 중에서 367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규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1차로 367명의 교민분이 들어오셨고요. 네. 추가로도 저희가 계속 이분들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외교부가 중국 정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한에서 철저한 검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2시간가량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중국도 뭔가 좀 철저히 하려나 보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네. 이분들이 지금 격리 수용된다고 예정되어 있는 진천과 아산 쪽에 우리 또 국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이 무조건 님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5가지 항목 조사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 이거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 모시려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의료기관이 근접한 거리에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주변 반경에 1시간 이내 종합병원들이 좀 있느냐. 네. 그다음에 방역관리 차원이라고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1인 1실로 지금 이분들을 갖다 그렇죠. 모십니다. 네. 1인 1실에 밖에 못 나오게 하거든요. 이분들을. 네. 그다음에 면회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인 1실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또 공항과도 너무 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무정차로 한 2시간 이내
그다음에 또 그 주변 밀집 시설과의 좀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수용 가능성, 의료시설, 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감안이 돼서 결정이 된 겁니다. 뭐 공항에서의 거리라든가 1인 1실을 할 수 있는 곳이냐는 뭐 의료시설이 옆에 있냐 이런 거 다 따졌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격리되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본인들도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은 그 격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그 사전에 저희가 입국을 하시면 이러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동의를 받습니다. 아, 동의를 받으시군요.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분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이렇게 그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문제가 없는지를 좀 체크하시고 귀가를 하시는 것이 또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14일이라는 그런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간 안에 최대한 저희가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뉴스나 루머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네.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자꾸 전파가 되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감염병 대응을 저희가 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올바른 정보로 바꿔서 저희가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감염증 진행 상황은 최대한 투명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게 하는 그 공식 발표를 좀 확인하시고 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좀 믿어달라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일단 1339에 연락을 하거나 뭐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339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전화 연결도 안 된다. 문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네. 그 1339 상담원이 좀 실제로 지금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명 이내에 19명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예. 그분이 이제 그분들의 콜을 받는 숫자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150명, 200명 정도 이상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계속 한 350명 수준까지 확장을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민들이 14일 정도 격리 수용되었다가 만약에 음성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댁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일 동안 계시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거기에 의료인이 들어가 있고 네. 그분들이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이제 병원으로 격리를 해드리고요. 네. 하고 그다음에 아무 증상 없이 14일을 지난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네.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귀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있으면 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서 격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14일 동안 증상이 없는 걸로 해서 이제 귀가를 시키더라도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감시도 하고 좀 철저하게 좀 확인은 하시겠죠? 그분들에 대한 주거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국민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예방수칙,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중국을 다녀오시면 네. 꼭 의료기관에 먼저 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나 네.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료기관을 혹시 가시게 되면 네. 중국을 다녀오셨으면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도 네. 가시면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선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를 먼저 들르셔서 네.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네,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 무엇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하실 주제가 네.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그 소송 민사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배상 판결 나왔던 그 내용이죠. 네, 2심에서 판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이 법률적으로 결론이 날 때는 항상 조금 작은 소식으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명예를 되찾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좀 비슷합니다만 언론, 그다음에 또 이제 1인 미디어, 그다음에 또 다큐멘터리 제작을 관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관심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금액으로 이제 단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2심 판결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원래 1심에서는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됐습니까? 네, 이 배척 사유가 없다. 이 원고 측이 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다 해야만 한다. 1심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서 원래는 이제 3억 원의 이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1억 원을 현재 받았고요. 또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고 네. 다른 변호사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돼서도 이 서혜순 씨가 이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0%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40% 물어주라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청구 금액보다 많이 깎여서 금액을 지불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40% 얘기하는 건데요. 박훈 변호사가 이걸 대리했었었나요? 그랬죠. 그럼 1, 2심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변호사님들의 입장이나 서혜순 씨 입장은 어때요? 네, 서혜순 씨랑은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요. 했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1억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솔직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셨고. 그렇죠. 서혜순 씨하고 또 개인적인 게 있어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갱년기인 나이시잖아요. 서혜순 씨가?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찜질방 같은 곳에 가도 아직까지도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것을 이걸 언제까지 이겨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이 좀 자신에 관한 의혹들이 지워졌으면 한다. 근데 사실 너무 큰 멍해였죠. 이 남편을 살해했고 그다음에 또 영아를 살해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과 몸이 불편한 자녀를 살해했다는 이런 의혹 부분이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소송을 많이 해보면 명예훼손 소송에서요. 네. 1심에서 5천만 원 주라고 한 것도 우리는 많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이게 배가 돼가지고 1억을 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했죠. 3억 원의 소송을 해서 이제 3억 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홍가혜 씨가 6천만 원의 잠수 관련해서 세월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거는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배상 금액 기준에 대해서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올랐다는 것이 증명이 된 이번 판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 무죄로 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민사와 관련돼서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좀 엄격하게 이제 피해자 쪽에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2심에서 지금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2심에서 그 판사님께서 본인의 억울함이나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신 거를 고맙게 여기실 것 같기도 한데 그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다 하던가요? 이 돈 아직도 모자르다 아니면 억울하다 아니면 뭐 그래도 감사하다 뭐 어때요? 네, 그 박훈 변호사가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 선에서 이제 그 민사소송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부족한 금액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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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 입장을 갖다가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민사는 1억으로 지금 2심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도 지금 고소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안 끝났는데 서부지검의 검사님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네. 또 사건이 또 재배당되면서 앞으로 또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형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사는 끝났네요. 네. 특이하네 이것도. 그 이상호 기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상호 기자는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입장을 표명했고 이제 이번 민사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호 기자는 이제 1심에서 이제 5천만 원이 선고되었을 때도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는 공익적인 보도 차원이었고 의혹 제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어도 언론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다 견지했습니다만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김광석 사망 당시 촬영된 서 씨의 인터뷰 녹화 테이프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네. 실시된 사실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근데 서 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명된 사실도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테이프 탐지 결과 거짓말 판단이라는 자막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네. 하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자살과 관련돼서 더 덧붙일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가장이 네. 사망을 했으면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재산권이나 상속권이 아내나 아니면 자식에게 있는 것이지 이 남편의 아버지나 부모에게 가는 건 부모에 아니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도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싸움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딸의 어떤 이 살해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이 뭐 공익적인 차원이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언론 보도가 개인 미디어를 하면서 또 영화 제작까지 하는 이제 상업적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이제 명예훼손에 있어서 보도의 목적성, 목적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명예훼손을 할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방 목적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영화 홍보나 영화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앞으로 1인 미디어 그다음에 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춘가족이라는 또 이제 영화를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무슨 가족이요? 회춘가족이 됩니다. 회춘가족이요? 네, 제목이.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있는 이번 판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원래 출판물에 의한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다했다 그러면 사실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인정이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청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서혜순 씨가 자녀에 관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네네. 한 그 참고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영화 상영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 이제 그 판명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반론권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했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김광석도 만들었지만 뭐 다이빙 벨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도 연출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이빙 벨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가장 큰 실수를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문화계에서는 이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은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한테 보여줘도 그런 이제 무슨 의심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에 의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새롭게 제작되는 영화가 있긴 합니다만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좀 2000년대부터 이제 연예계 에이즈 연쇄 감염설을 또 주장을 해가지고 에이즈 연쇄 감염설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연예인이 에이즈에 걸려서 여러 명들이 연쇄 감염이 됐다는 그런 아이고. 또 이제 인절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한 분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진영 씨 암으로 이제 투병 중 사망했던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당 선생과 관련된 논란 그다음에 또 이제 국방부 이제 국산 방탄 헬멧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실험과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의심점을 갖는데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운 1차 전세기가 8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부터 전세기에서 우리 교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 탑승 전에 검역을 받은 교민들은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정밀 검역을 또 한 번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체온이 37.3도를 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게 되면요. 공항에서 우선 격리 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입국하는 그곳하고는 격리되어 있는 다른 곳 통로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찰 버스 30대 나눠서 타고 진천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서도 그분들 아무 문제 없으시기를 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저는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